안녕하세요. 저는 UIA 건축사 사무소라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위진복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 윤승현, 여기 코디네이터 하신 윤승현 교수님 재밌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저 이렇게 일반인 상대인지는 잘 몰랐는데 다 일반인 분들이어가지고 쉽게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할 텐데요. 하나는 엑스포 오사카 지금 열리고 있는 한국관 그거 하고, 다른 거 하나는 저기 신흥시장 엑스포 해방촌 아세요? 네, 거기에 신흥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케이드를 하나 설계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는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포 오사카 한국관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이렇게 미디어에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했던 건데 사연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미디어에 노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잠시만 옷 좀 벗겠습니다. 노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여러 사연들이 좀 정리가 돼서 오늘 또 녹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료들을 잘 정리를 했고 오늘 아마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거고 잘 들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3대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했던 게 사우디로 넘어갔는데 그게 2030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올림픽을 했었고 월드컵을 유치를 했는데 그 3대 행사 중에 하나인 엑스포는 유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전의 과학 엑스포, 여수의 해양 엑스포 이런 거는 밑에 작은 엑스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만국 박람회라고 하는 주 엑스포는 유치를 못한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올해 이제 엑스포가 오사카에서 이제 유치가 되는데, 그거의 한국관을 저희가 맡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 51년 런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방적기, 코튼을 짜는 방적기가 굉장히 유명한 발명품이었고 그거를 필두로 해서 34개국이 참여한 엑스포였습니다. 그때 이제 51년도 영국 엑스포에서는 수정궁이라는 500m 넘는 길이의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죠.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수정궁이 어마어마한 시설로 설치가 됐었고 그때 당시 철이 굉장히 이제 각광받던 발명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유리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석조 건물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건물이었고요. 이게 전체 영국의 총 유리 생산량 3분의 1을 소모할 정도 30만 장 그다음에 한 100여 장의 유리를 하루에 다 설치를 하는 트롤리가 개발이 돼가지고 유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각 국가들의 기술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엑스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89년도인데 파리에서는 사실 엑스포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은 55년, 67년, 78년 이렇게 여러 번을 했는데 유럽 주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엑스포라는 거는. 그래서 에펠탑은 상징적인 엑스포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실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에펠이라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화가 있는데 그때 공사하면서 힘들었던 여러 가지 영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에펠이 국가 자금을 다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개인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80% 이상 펀드를 만들어서 입장료로 그 펀드를 갚아 나가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디벨로핑 사업인 거죠. 비즈니스로 마지막에 정리를 했던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프로젝트죠. 그때 88,000톤, 300m 높이까지 이렇게 이르렀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 기술을 상징했던 구조물입니다. 뭐 이때 당시에는 뭐 모파상이라든지 여러 지식인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은 굉장히 상징적인 구조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국 엑스포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파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파리 엑스포를 주되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증기기관 55년도, 67년도에 가스가 되게 각광을 받았고 엘리베이터가 처음 엑스포에 전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878년에 정구가 굉장히 주된 아이템이었고요. 1889년이 에펠탑, 철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엑스포였고, 1900년에 그 전기, 자동차, 천체망원경, 엑스레이,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무빙 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시가 됐던 엑스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 처음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는 한국관이 없었어요. 그 어디 전시관의 부스 정도로 전시가 됐었고, 그때 굉장히 그 국내외 그 사정이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한국의 그 독립적인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 시카고 박람회를 필두로 1900년 파리 엑스포 이르게 해서 두바이 엑스포, 지금 오사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진 되게 구하기 어려운 사진을 저희 직원이 39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이게 1900년 파리 엑스포의 한국관입니다. 그 경복궁을 모티브로 해서 했고요. 건축가는 유진 테레라는 프랑스 건축가를 임명을 해서 한국관을 이제 설계 건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외의 자료들은 남아있지가 않아서 이게 자금이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종이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독립을 알리려고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식민지 지배 이런 것들이 한창이라 사실은 아프리카나 그런 남아메리카 그 국가들도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2년에 한옥의 첨화선을 이용한 한국관. 첨화선처럼 보이시나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이게 67년 몬트리올의 한옥 구조를 모티브로 해서 했던 거예요. 이거는 70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엑스포가 25년 오사카인데 55년 전에 그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했던 그때 당시 한국관입니다. 네. 뭐 거북선 뭐 이런 거 전통미를 모티브 했다는데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0년 하노버의 보자기 패턴으로 뭐 했던 한국관이 있고요. 1992년 세비야의 한국관입니다. 잔치집 개념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거 홍이 좋으시네요. 그 국가관들은 각자 그 나라의 그 어떤 상징성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뭐 나비와 방패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상하이의 2010년 최근이죠. 상하이의 한글을 따서 국가관을 굉장히 크게 지었던 사례입니다. 얘는 15년 밀라노에
항아리 모양으로 지었던 한국관입니다. 얘는 25년 두바이에 1년 뒤에 코로나 때문인가 1년 뒤에 이렇게 오픈을 했었습니다. 두바이의 한국관입니다. 이제 저희의 엑스포 이제 한국관 오사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유메시마라고 오사카 남서쪽에 인공 섬을 만들어서 그 섬에 개발을 하고 개발한 이제 새로운 역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뭐 가스 상수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그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는 건데요. 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긴 링이 있습니다. 이게 목재로 된 링이고 이 링을 통해서 그 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링이라고 지름이 둘레가 한 2km 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한 6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링에 저희가 이제 아마 역에 내리시면 유메시마 역에 내리시면 이렇게 걸어가 가지고 한국관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주제들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Connecting Lives라고 뭐 삶을 연결한다 뭐 이런 주제로 이 주제에 있는 블럭에 있습니다. 기존 엑스포에서 이제 장면들을 이제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IT다 뭐 여러 가지 그 AI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화려한 건축관들이 국가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게 러시아, 또 이제 캐나다 파빌리언 예전 사례들입니다. 지금 오사카는 아니고요. 오스트리아 뭐 이런 관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관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한국관은 그 컨텐츠 중심에 그래서 겉은 조용하게 한국의 어떤 아름다움을 알리면서 안에 그 내용물들을 전시 쪽에서 저희는 이제 건축을 하는 거고요. 전시는 또 훌륭한 전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전시가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큐브로 해서 하얀 상자에 그 내용물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전면에는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K 컨텐츠를 위시한 내용들이 멋지게 안에 전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관은 그 밖에는 그 첨단 미디어 파사드이지만 안에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정체성을 찾을까 하면서 그 여러 산업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그다음에 한국의 전통 재료인 모시가 한 1500년, 2000년 된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술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인 거죠. 사실 몇백 년 된 기술이 없어요. 그 김치도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왔고 고추가 20세기에 들어왔으니까 19세기. 그러니까 나머지 뭐 오래된 기술들 현재 쓰고 있는 기술을 찾으라고 하면 되게 어렵죠. 젓가락도 언젠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만큼 한산 모시가 현재도 이 작동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반만년 역사에 준하는 그런 압축적인 상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그 회사들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제 이건 이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됐는데, 이 처음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게 밖에 이제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스크린인데, 그 공사비 여러 문제로 설계를 2번 하게 됩니다. 2번 하게 되고, 이건 처음에 저희가 그렸던 계획안인데, 이제 이 미디어 스크린을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과 함께 사라지게 한다. 뭐 그래서
건축이 없는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그 훌륭한 전시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멋진 거를 담아냈다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전체 타임라인은 22년 저희가 겨울쯤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년,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재설계를 했던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사이트고요. 이게 공모전 당시 미디어 파사드 32m, 8m를 하라는 문서입니다. 문서. 원래 엑스포는 그 산업 위주, 우리 인류의 그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저희 사이트가 이게 한 30m 정도 됩니다. 전면이. 옆에 이제 건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32m, 8m 스크린을 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이 왜 있었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 건축을 너무 사랑했을 수도 있고, 미워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면을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지침이. 그래서 이 지침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적 기준들이 있죠. 면적 기준들을 통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 전면 스크린에 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저층부에 굉장히 큰 광장을 만들어서 이게 많은 수용 인구들이 줄을 설 때도 즐길 수 있게끔 저층에서, 이게 초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관들이 우리나라 컨텐츠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콘코스 면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기 공간, 로비 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즐기면서 위에 메인 전시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공모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한국관, 예를 들어 이제 미디어 스크린이 센서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그 엣지들을 맞춰가지고 주변이 비가 오면 비가 오게 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오게 해서 주변의 환경과 이렇게 스며드는, 그러면서 이게 화면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국은 자연을 얘기하고 그 인류를 얘기하는 그런 그 컨셉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또 이게 스크린이다 보니까 안에 내부의 전시를 작업을 해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의 전시를 밖에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전시 업체에서 굉장히 잘 받아서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엔지니어하고 이제 콘코스라고 하는 그 메인 로비, 넓은 로비 전등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등을 여러 가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리 파티클을 이용해서 이 원반처럼 하는데, 원래 그 회로에는 그 구리선을 이렇게 깔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굉장히 투명한 그 전자 회로선을 만들어서 그 유리에 LED가 들어가 있는, 하지만 전선이 없는 이 등들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개발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전쟁이 또 이렇게 있었고요. 치솟는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2015년부터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한 40% 정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고요. 건축 자재 31% 상승, 노무비 16% 상승, 3년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 건설사들의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왜냐면 그때 너무 호황기여가지고 그 참여를 안 하고 또 서로 가격을 올리는, 그래서
평당 4천만 원, 뭐 이 건물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 할 텐데요. 3배, 4배까지 받게 되는, 모든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변 국가들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포기한 국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국가관을 안 할래요. 참고로 우리는 하고 그냥 내용만 할래요. 라는 국가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설계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후지타 건설에 받은 내역인데, 우리 예산이 187억이었는데 660억, 평당 공사비 한 400만 원, 4천만 원. 그러니까 이 건물의 한 3배 정도, 가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납득할 수 없는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설계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내놓은 게 타입 X라는 창고 건물입니다. 창고 건물. 니네들 공사비 없으면 우리가 이걸로 지어줄게. 이게 얼마냐? 건축만 얼마였어요? 건축만 88억. 저희 예산이 187억인데 이 창고 건물이 88억. 근데 전기, 설비, 통신, 소방 다 포함하면 275억짜리예요. 평당 공사비 7,500만 원.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이 아름다운 이 박물관의 5배.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심지어는 일본관조차도 되게 난항을 겪어서 이게 일본관이 지금 760억짜리 건물인데요.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적정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규모는 절반으로 줄이는데 전시관 면적은 그대로 달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시 업체가 굉장히 훌륭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시 컨텐츠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을 그대로 남겨달라. 건물은 절반이 되는데 자기 전시 공간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시 면적은 거의 한 80%까지 가져가게 하는 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코트라. 그 코트라가 이제 산자부 밑에 있는 공사 같은 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PM 역할을 하는데 그 PM에서 PM과 그 전시업체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엑스포 데드라인이 있었고, 이런 상태에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가격을 맞추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귀엽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안도 얘기를 해보고요. 이렇게 그 버드나무 같은 이런 나무 목재로 해서 중간중간에 도면, 이게 평면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들을 또 연출을 해보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이런 그 나무들이 6개월 동안 이게 엑스포가 행사를 하니까 이런 돌 같은 구조물들을 세워서 6개월 후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그러니까 건물이 자라는, 식물로 자라는 이런 파빌리온은 어떠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가격에 맞춰야 되니까 이런 안도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바깥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박스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이렇게 관통하면 어떠냐 하는데, 전시 그 업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서 결국에는 그냥 단순한 박스 형태, 원래는 이렇게 자연의 마당이 있어가지고 한국적인 마당도 연출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안 되고, 전시 공간이 이렇게 많아야 되겠다. 자기네들이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공간의 한 80%를 전부 전시 공간을 하고, 건물 바깥에는 이제 미디어 파사드가 있고, 내부에는 저희 조그맣게 이제 기다리는 홀 정도로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 1관, 전시 2관 들어가서 3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식당, 카페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인 로비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적인 모티브를 결국에는 그 흰 상자, 하얀 상자하고 그 못이 한국의 곡선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금 미디어 파사드가 앞에 있고요. 옆으로 들어가면 이 입구가 굉장히 첨화성 같은 입구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한산 모시로 이루어진 홀이 메인 홀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이제 천창이 있고요. 그 한산 모시가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 그 설치물과 함께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뒤쪽에 거울을 달아가지고 절반만 만들고 절반은 이제 반사가 되게끔 해서 이게 이 모양새는 광화문, 경복궁의 광화문의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얘를 파낸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의 모양, 우리나라의 그 곡선의 좀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자연과 함께 가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성사시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 전체 창고 같은 건물들은 계약을 했는데 안에 이제 주된 그 모시들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자금을 구스타프 에펠처럼 자금을 확보하러 다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고처럼 이제 남아지게 돼서, 왜냐면 코트라 입장에서는 짓는 게 우선인 거고 저희는 이제 디자인이 우선이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다 송두리째 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시를 만들기 위해서 17억을 저희가 여기저기 국회도 찾아가고, 이게 이제 한산 모시로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한 거고, 이게 없이 될 뻔 했습니다. 이렇게 창고 건물처럼. 그때 당시 유리였는데 철판으로 바꾸고 공사비가 없다는 핑계로 해서 저희가 17억을 산자부의 도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이 설치를 어렵게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지어질 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돌을 만들어서 절반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지어지고요. 얘는 메인홀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야, 이런 사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넣어놓으면 어떡해.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00년 전에 그 기술과 어떻게 하면 그 한국에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을 맞물려서 그 내용 있는 설치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파사드는 그 컨텐츠로 가고, 그 안에는 굉장히 자연의 못이라는 게 그 못이 풀에서 빼가지고 사람이 다 짜는 거거든요. 그 한산의 그 어르신들이 한 3개월 정도 만들었습니다. 110필을 만들어가지고 밤새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200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감동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강소서 흰 있죠. 그러니까 흰색이 주는 그런 그 한국적인 특성, 그 다음에 그 모시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밤에 가도 그 경관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떠있는 물체처럼, 이렇게 떠있는 박스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 스크린에 이제 다양한 전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안의 쉐입은 지금 이 광화문의 이 쉐입들을 저희가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깎아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 단면인데, 이 모시들, 이게 광화문의 모양인 거죠. 이게 각 중국, 일본마다 다 이게 형태들이 달라서 아마 그 한국인들은 딱 그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이제 빛이 너무 아름답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명이랑 굉장히 아름다운 효과를 할 수 있고요. 예. 이제 이쪽 전시관에 저희가 이제 너무 전시관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거울을 달고 이 절반만 달아서 이렇게 그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한산 모실을 설치할 때 실제로 이 수공 작업들을 저희가 달았고요. 실제 이제 깨끼 바느질이라고 하는 그 전통 바느질을 적용해서 그 설치물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 폴대가 있는데요. 알루미늄 폴대로 잤는데 이건 헬리녹스 아시나요? 아웃도어. 그게 그 모기업이 동아 알루미늄. 그 다음에 동아 알루미늄은 그 텐트 아웃도어 업계에 그 알루미늄 폴을 공급하는 전 세계 1등 업체예요. 그러니까 헬리녹스 모기업이 1등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천억 정도 매출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 생산을 한국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헬리녹스 회장님하고 수도 없는 그 미팅 끝에 여기에서 이 알루미늄 폴대를 그 한산 모실을 잡는 그 기술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예. 전 생산 공정인 비외주, 그러니까 자체로 소화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 폴대도 재활용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뭐 직접 개발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한국의 대단한 그 중소기업들이 또 이 재료들을 재생산하고 그거를 엑스포 에디션으로 또 만들어내는 이런 스토리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매출이 1,000억 이상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 그 헬리녹스가 아마 1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아 알루미늄도 뭐 그 공급으로서는 1등이고요. 그 알루미늄 폴대 그 강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명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KKDC라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전 세계 한 15군데 지사들이 있고 여기도 뭐 비슷한 규모 2천억 정도, 우리나라에서 한 200억, 300억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는 마곡에 있고요. 거기서 전부 생산하는 한국에서. 그래서 그 업체, 조명 업체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얇은 조명이 여기는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체 여기서 보면 288개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지어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288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누르는 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천이 이렇게 팽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 뭐 휘는 힘들 이런 것들 전부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이게 실제 작업장입니다. 한산 모시관이라고 있습니다. 서천에 있는데 저희가 몇 번 갔었고 실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작업을 밤낮으로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천에 목업을 달아서 이게 어떤 에러가 없는지, 이게 또 뭐 이런 그 실수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이렇게 꿀렁거린 것들은 어떻게 잡을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라이팅의 조도가 얼마나 센지 뭐 약한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이 디테일들, 이제 실물 디테일들을 개발해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 여권인데요. 한 2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저희 한 5명 정도 뭐 했으니까 뭐 100번 넘게 왔다. 처음엔 좋았는데요. 지금은 안 가고 싶어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자꾸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싶습니다. 일본 현지 현장에서 미팅을 하는 장면들인데 시공사랑 같이 미팅을 하고 있고요. 현장 과정들. 보이시죠? 이 오른쪽이 거울입니다. 미러 스테인리스. 예, 반사되고 외장 트러스 디자인들 뭐 이런 것. 예. 이제 경관 조명 테스트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예. 현장에서 이제 크레인으로 하나하나 닿는 장면들입니다. 여기 전시 업체에서 이 부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밖으로 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거울로 비치니까 사람들이 인스타에도 올리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시에서는 이 박스가 중요한가 봅니다. 가서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박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 비치는 그 모습들을 자기가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니까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뭘 하는 모양입니다. 네. 잠깐 한 5분? 5분 정도, 아니 쉬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이거 지금 다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예. 영상 한번 잠깐 보시고 휴식 시간 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여긴 이제 제작이 다 된 게 아니고요. 지금 메이킹 필름 만드는 중에 저희가 구워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하는 친구한테 저를 영웅시해서 좀 찍어달라고, 저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전체 이제 메이킹 필름들이 길게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잘라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10분 휴식하시고 다음 걸로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신흥시장이라고 아세요? 젊으신 분들이 많나 봅니다. 거기 원래 젊은 친구들만 오는 데인데 주민등록증 확인하죠?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워낙 인스타 보고 오는 데라서 거기 그 엑스포는 2년 반 작업했고요. 이거는 그거 2배, 5년 했습니다. 설계 4년, 공사 2년. 설계비 7,800만 원. 외주비가 6천만 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국 시장들이죠. 원래 시장은 이제 5일장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365일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케이드들을 덮는 시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야 365일 장사를 하죠. 예. 일본 가보면은 뭐 이런 식의 아케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얘는 이제 실제 지을 때 아케이드까지 같이 설계를 했던 거고요. 신흥시장은 이런 재래시장은 아닙니다. 신흥시장은 예전 그 피난민들이 그 남산 자락에서 자리를 틀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오밀조밀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스웨터를 짜던 방직 제조 그들이 많은 그런 시장의 역할을 약간 하는 미군의 물건들, 생필품들을 조금씩 팔던 데였습니다. 예. 이런 시장들은 이거 누가 디자인한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샤넬 있고 밀라노의 엠마누엘 2세 갤러리아라는 얘는 주세페 맹곤이라는 이런 사람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 위에 감리하다가 위에 올라가서 감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리라든지 아케이드 이런 구조물들도 사실은 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서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작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신흥시장입니다. 이런 기술계 있었고요. 이게 해방교회. 예. 이 신흥시장이 이런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지 못하는 굉장히 우범 지역.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가지 말게끔 하는 이런 지역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 스웨터 짜서 이 경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옷수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2017년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물 보시면 이렇게 벽들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집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맞벽 건축이라고 벽을 떨어뜨리면 벽을 2개 세워야 되잖아요. 옆집하고. 벽을 하나로 나눠 쓰면은 하나만 써도 되니까 피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한 건물 형태가 지금은 돼 있습니다. 이게 성면들이라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성면 슬레이트라서. 예. 이게 한 3m 정도 길이 됩니다. 길이 한 3m. 이게 이제 여기
위에는 3층, 4층 정도 되는데 밑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밑에는 시장으로 쓰고 위에는 주거로 이렇게 활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주상복합이죠. 누가 주상복합이에요? 아, 역시 주상복합입니다. 네. 남산 타워도 보이는. 네. 여기는 재개발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남산 고도 제한이 절대 풀릴 리는 없고, 이게 주차 고려해서 지금 한 200% 용적률, 300% 짓는데, 그러면 이 용적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면적을. 그래서 절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는 자금을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어떻게 하면 이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새롭게 해볼까 해서 기획을 하던 찰나에 이 아케이드를 좀 새롭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기획이 돼서 이제 공모전이 됐고 제가 이거를 맡게 됐습니다. 일을. 네. 영화 오발탄 여기 모르실 것 같은데 젊으셔가지고 이런 영화 모르시죠? 모르시네. 오발탄에 나오는 장면들, 선술집, 이게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해방촌입니다. 네. 여기 장면들이 이 장면이 해방촌 장면. 네. 근데 슬레이트 이런 지붕 이렇게 해서 집도 짓고 화장실은 없죠. 근데 그 와중에 신흥시장을 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전을 하게 됐는데 2017년, 18년에 됐으니까 제가 30 아닙니다. 되게 젊을 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이가 먹었습니다. 도시재생해서 서울형 이렇게 본격화하겠다 해서 이 해방촌에 100억을 투입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던 참에 주된 핵심 사업으로 앵커 사업으로 이 신흥시장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필지가 한 70개 정도 되는 것 같은 이게 신흥시장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붙어 있죠. 다 붙어 있고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낮고 여기 높습니다. 그래서 경사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고요. 지적도. 네, 저희 회사 이제 공모전 제안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당선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빚도 들게 하고 여기 매입도 해서 옥상으로도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물들이 올라가고 지붕 구조를 덮어서 여기 연결재 보이시죠? 기존 건물에 좀 지지해서 태풍이 치면 이렇게 좀 지지해야 되잖아요. 쓰러지니까. 이 좀 지지하면 이게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지지 안 하면은 태풍이 불면 힘들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가볍게 이렇게 있으려면 옆에 좀 지지해야 된다. 이런 걸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스케치를 잘하던 학생이 있어가지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될 거다. 지금은 훨씬 더 활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남산 타워도 보이고 이때 제출안 안 하고 거의 똑같이 됐습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링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맨 위에를 어떻게 덮을 거냐. 이게 시장이 여기 좁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한 3m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위에가 가벼워야지 밑에가 날씬한 거죠.
위에가 무거우면 아래도 무거워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가장 가벼운 거는 뭘까요? 수소가스. 그 가스는 올라가잖아요. 공기보다 가벼운. 근데 가스를 하면 위험해요. 그 다음엔 공기. 공기로 혹시 덮을 수 있으면 가볍잖아요. 그래서 비닐 사이에 공기를 넣은 거예요. 공기를. 비닐 사이에. 비닐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풍선 같은 거예요. 풍선. 풍선을 해서 위에 공기로 하니까 근데 위는 공기잖아요. 그럼 밑이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래서 그 공모전을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비슷하죠? 네. 지금 뭐 1.7m, 2.1m니까 굉장히 좁아요. 네. 이 도면을 읽으실 줄은 모르겠는데 이게 건물들이고 이게 위에 지붕입니다. 네. 그 오수, 배수 다 정리해야 되죠. 뭐 싱크대에서 나온 물, 화장실에 나온 물 다. 왜냐면 이게 70년 됐으니까 밑에가 지저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하면서 하게 된 거고요. 기초. 이 당시에 기초는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그 지하 도면이 없기 때문에 기초는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이런 12개의 기둥들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위에가 이제 이렇게 공기로 만들어진 지붕이에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도면이니까. 네. 이렇게 화장실도 저희가 고쳤고요. 얘도 사실은 엑스포처럼 마찬가지로 비닐막인 거죠. 엑스포는 이제 못이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막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닐막이 ETFE라는 비닐막인데 결국은 이 온실에 많이 쓰는 비닐이에요. 그냥 일반 우리가 포장하는 비닐이 아니고 수입품이고 이 ETFE라는 그 특수 비닐을 접착하고 얘를 그 오염에 덜 오염되는 재료로 만들고 햇빛을 잘 투과하게 만들고 이런 기술들을 만든 친구들이 독일, 일본 그런 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엔지니어링 된 물건들을 수입해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디자인은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얘기를 주제로 잡았던 이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수한 비닐들을 이용해서 그 캐노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기둥들이 이상하죠. 이게 제가 설계를 4년 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기둥들은 있었을 때는 옆에 건물에 지지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건물들이 이렇게 화자가 생기면은 그 책임 소재가 힘들잖아요. 이게 이 건물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얘를 혼자 설 수 있게끔 하자 해서 기둥들이 좀 많아졌고요. 많아진 대신에 이제 기둥들이 거기 이제 필지가 한 70필지 되는데 기둥들이 가니까 자기 건물 앞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들을 건물과 건물 사이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싸게 갈 수 있는데 기둥들이 여기 가게 되는 거죠. 여기 건물 사이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둥들이 이 옆집 사이에 있게 됩니다. 가서 혹시 신흥시장 가시면 그래서 기둥이 사이에 있구나. 이제 아까 기초랑은 복잡해졌죠. 안에 그 맨홀, 우수, 하수, 그 70년 된 토관이 있습니다. 토관. 흙으로 만든 관. 그 다음에 나의 하수가 나의 맨홀로 가는 게 아니고 옆집 맨홀로도 가고. 이 복잡한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이 기초랑 같이 우리가 구조 계산이라고 하죠. 계산을 수도 없는 계산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예. 기둥 위치들이 계속 바뀌니까
기둥 위치들이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얘를 위로 올려야 됐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지붕을 이렇게 기존 시장처럼 이렇게 씌우면은 이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올려야지 여기 위에까지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맨 위로 올리는 게 핵심이었고, 그래야 환기도 되고 비도 맞고 여기 옥상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비앤비도 하고 오피스로도 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자. 위로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지 못하고 기둥들을 그 건물 사이사이로 가니까 기둥들이 춤을 추는 기둥이 됐습니다. 이 사이에는 이렇게 동그랗죠? 여기에 공기들이 계속 주입되는 거예요. 이게 유리라든지 다른 걸로 되면은 이게 되게 무겁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밑에 굉장히 잘 돼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그렸잖아요. 기초를. 웬걸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서 12개 기초인데 땅을 파면서 설계한 기간이 1년. 땅을 파면서 설계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았지, 아니었으면 사실 이것도 못 지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기둥 위치, 여기 이게 실제로 스프레이로 저희가 기둥 위치를 다 뿌렸습니다. 기둥 크기는 165mm, 지름이 굉장히 가늘죠. 16cm 정도, 한 이 정도 됩니다. 16cm. 기둥 커지면은 절대 안 하겠다 해서 엔지니어랑 진짜 사투 끝에 얇은 기둥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그 기둥 위치들을 전부 그려놓고 이 사람들한테 다 사인을 받고, 주민들한테 이거 괜찮냐, 이거 괜찮냐 다 사인을 받고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문서들을 땅들 필지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요. 그 위에 그 박판형 태양 전지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고요. 전기 생산도 할 수 있거든요. 전기 생산도 그건 못했습니다. 미팅은 2019년 이거밖에 없는데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그래서 이게 기둥이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지고, 이 기둥 협의 도면들의 한 장입니다. 이게 이제 한 5년 걸려서 완공이 돼요. 기둥 위치 변경 작업 보이시죠? 민원 정리, 요우사, 변경, 우수관 위치 간섭, 공장을 넣기, 기둥을 서쪽으로 옮겨, 건물주가 최대한 옵션 1로 검토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번 옮기게 됩니다. 또 이제 이게 까만 게 빨간 걸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구조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기초 설계도 또 다시 해야 돼요. 다 묶여 있으니까.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얘 옮기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우수관, 하수관 고려해서 다시 설계하면 이게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고 이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계속 변경이 있었나요? 그래서 기둥들이 빨간 걸로 가는 거죠. 까만 거에서. 그럼 3D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은 되게 좁기 때문에 전체를 3D 스캔을 했어요. 기존의 전체 건물을 3D 스캔해서 3D에 넣고 디자인을 해서 이 기둥들이 굉장히 건물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오수관, 가정관,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간섭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파면서 이것들을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설계를 또 하는 거죠. 그럼 이 두께들이 바뀌잖아요. 기초들이. 그럼 다시 또 디자인하고 그렇습니다. 또 결과 보고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반영률 73%, 100%까지 갔습니다. 100%까지. 3D로 해서 이게
간섭된 위치들 다 확보하고 이 기초 설계가 건물 설계처럼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섭이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했다. 복잡한 도면이다. 뭐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기둥 위치 현장 표시 있죠. 48개 표시해서 확인하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벌려지는 거. 네.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 영상 한번 보내드립니다. 공사는 토목공사가 한 1년 했고 위에 상부 구조물을 한 6개월 한 것 같습니다. 밑에 발을 없으면 좋네요. 원래 공장에서 다 조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크레인이 없어요. 크레인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크레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파이프들이 공기가 주입되는 파이프. 이 파이프들이 공기가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년 반 정도 공사 기간 설계 동시에 했던 기간들을 통해서 첫 번째 기둥이 서고, 이 가서 보시면 이 볼트들 다 안에다 넣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는 건 없습니다. 예. 전체 스카폴딩 해가지고, 왜냐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첫 번째 기둥 선 거고요. 예.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위를 잡았다가 다시 합쳐지고 밑에서는 건물들 사이로 기둥들이 내려가고 뭐 이런 모양새고요. 예, 이 사이에 있죠, 기둥이. 예. 여기 흑백 요리사 나왔던 태국 요리사 1차에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기를 주입하게 된다. 모터가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공기가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 압력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되게 그 옛날 건물과 현대 철골 건물 이 약간 대비된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천장에서 이게 빛이 조명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대부분 건물들은 지붕이 콘크리트니까. 근데 얘만 남산타워하고 딱 같이 이렇게 저녁에 조명이 돼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한 2,000명 정도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방통행할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 식당이 예약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비슷합니다. 그 돈 얘기는 아니고요. 이 위에서 이 면적이 678제곱미터. 이게. 그 다음에 밑에 기둥이 48개인데 그 기둥을 합치면 1제곱미터. 그럼 1m, 1m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가 678제곱미터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명암이 샤프심이 받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가볍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이 구조물이 잘 인지가 잘 안 돼요. 얇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구조의 결과인 거죠. 예.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 예. 밖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이 테라스 이쪽 자리가 예약이 안 됩니다. 한 달, 2달 동안 예약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녀요. 예. 되게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예. 예. 전체 5년 걸렸던 일정이고요. 예. 2017년부터 22년, 설계 44년, 15년, 15년. 다행히 이제 최근에 그 서울시 건축상에서 큰 상을 받아가지고 좀 위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잠깐 소개해드리면 영상 한번 보시고 신의장 영상 보시고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1960년도인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예, 왜냐면 제가 이북에 있어서 피나가갖고 부산까지 갔다가 저는 해방촌에 70년도에 해방촌에 아까 그분이 상인회 회장님이셨고 해방촌이 일성상해 해방이 된 후로 이제 이북에서 나오신 분들이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 시장을 질 적에는 전부 다 벽을 만들 적에는 오로꼬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경계선을 만들어 벽돌을 쌓는 거야. 그렇게 해서 1, 2, 3층을 그렇게 쫙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시장이 형성됐는데 그때는 시장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길이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그때는 참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겨내고 하여튼 여기 시장에서 성공을 한 거지. 정부에서 대형 마트 같은 거를 육성을 많이 했잖아. 그거 살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죽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이 시장을 이렇게 좋게 해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시장이 참 그 애착이 있어. 저는 참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방촌이. 네. 엄마 이거 뭐야? 여기는 해방촌 신흥시장 옛날 모습이래. 우리 오늘 여기 구경하러 가볼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re good to see you. Oh my goodness.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매니저로 2년 반 근무하고 있고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년 됐어요. It was 7 years ago. 공사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때는 여기가 너무 낡고 습하고 어둡고 이래서 못 가게 했었는데 지금 공사 후에는 너무 좋고요. 100% 만족이에요. 옛날 스레트 있을 때도 운치는 있었지만 그때는 아늑하고 지금 좀 시원하다 그럴까? 여기를 예전에 오시던 분은 같은 데가 맞냐, 새로 오신 분은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냐 하고 재방문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사진 찍으러 특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7 years ago is more quiet, calm, relaxed. But I love that we have such a nice construction and roof and everything. It's really good. 이 기둥들이 되게 커가지고 처음에는 건물이랑 붙어 있었는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불안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처럼 갈라져서 이게 이렇게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거래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기둥이 굉장히 컸거든요. 다 된 상태에서는 저는 지금 상태가 훨씬 더 예쁘고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건물이 좀 오래돼서 건물에 지탱을 하게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모양이에요. 기둥 때문에 실랑이를 했는데 잘 협조들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됐네요. 기둥도 잘 웨이브를 줘가지고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신기해. 기둥 보시면 작게 갈라진 기둥들이 있는데 그걸 주민분들이랑 얘기해서 가게나 주민분들에게 방해가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색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기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인들하고 처음에는 약간 내 집 앞에 뭐 가려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피하다가 봤는데 지금 바뀐 원안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가게 문 앞이어서 안 된다 막 이러고 여기는 뭐 지나가는 데여서 안 된다 해서 다 상의해서 짰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저 지붕 재료가 유리가 아닌 특수한 얇은 비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 바람도 잘 통하고 빛도 잘 들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 이게 만약 색상이 있었거나 어두운 색상이었으면 아마 하늘을 많이 못 봤을 것 같은데 구조물이 예쁘니까 저는 하늘을 볼 수 있어서 투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람으로 이렇게 풍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두 겹으로 돼서 빛이 들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별명이 식물 킬러였거든요. 이 안에서 식물을 다 죽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소질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빛이 들고 저 나무가 이만했는데 저렇게 컸어요. 빛이 중요합니다. 우와 빛이 그러네요. And it's protect us from snow and rain sometimes. I think it's good. 저도 여기 오니까 여기 커피숍도 있고 다른 많은 분들도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더 많이 유명해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 좀 보시나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와 여기 유럽 같다, 막 홍콩 같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 저도 보니까 여기가 옛날의 한국 모습 그런 벽돌 건물 이런 것과 유럽처럼 이국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잘 조화롭게 있는 것 같아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곳은 또 여기뿐인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고요. 아예 안 온 분이 있으면 모를까 한 번만 오신 분은 없다고 할 정도로 강추예요, 강추. 밤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따라서 색상이 변하니까 밝은 날도 있지만 미세먼지 많은 날은 또 있어가지고 요거 등 색깔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서요. 이 앞이 포토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 되면은 등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구 화장실 쪽에서 입구에 딱 들어오면은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많이 와요. 훨씬 한 10배 이상, 10배 이상 많이 와요. It's attract people from outside. Yes, I think people want to see more. And when they see the attractive of the roof, maybe people just come here. But it brings a lot of people in. I think so. It's very beautiful, and you can see that they try to keep the old and the new together. I think we'll like this place. Yeah, very cozy too.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그 신흥시장에 대한 그 강렬한 힙한 감성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적인 분위기도 있으면서 한국적인 분위기가 섞인 곳이라 되게 느낌 다르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어땠어요? 저희서 짧게만 소개시키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속박물관 이제 세종시로 옮기는데 이거 작업하고 있고요. 예, 경복궁 옆에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신사역 사거리에 리버사이드 호텔이라고 되게 오래된 호텔인데 강남의 최초 호텔이죠. 그걸 이제 새롭게 바꾸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엑스포, 뭐 이런 빌딩들. 제가 월급 받으면서 파크 원 했습니다. 저기 로저스 영국에 있을 때 이 작업을 했고요. 월드 트레이드 뭐 이런 것들 했고요. 여기랑 좀 관련이 있는 거는 2013년도에 교황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영국 그 필리핀의 타클로반에서 태풍 피해가 돼가지고 5,000명의 사상자가 생겼는데 서울 오시고 그 교황이 필리핀 타클로반으로 갔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봉사활동으로 그 태풍에 피하는 그 대피소를 그 지어줬습니다. 예, 사회복지재단이랑 같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공원 사업도 하고 뭐 주차장 설계도 하고 이런 뭐 스타트업 뭐 이런 설계도 하고 안국역 100주년 제가 이걸 했고요. 예. 뭐 이런 다양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